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나오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경록이고요. 현재 미래세자산운용 고문으로 있습니다. 저는 주로 투자 쪽을 오래 했었고요. 은퇴 자산 관리가 제 전공 분야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께 제 지식을 채워드릴 수 있는 만큼 하여튼 오늘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오셨을 때가 6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었잖아요. 네. 그 책이 되게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로 찍었던 저희 영상도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따로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런 주제 많이 다뤄달라고 할 정도로요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바로 다음 책이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책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도 놀랍고요. 너무 또 책을 자주 내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요. 사실은 이전부터 조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썼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해보고 싶었던 게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한번 학부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제 그 당시 꿈이었습니다. 꽤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컨셉이 그대로 이어진 게 이번에 성장이 멈춘 시대 투자법 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를 올바로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책이었고요. 구상은 좀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것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쓰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특별한 좀 사회 현상보다는 투자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 현상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성장이 멈춘 시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투자론이라는 책을 일반인이 접근하기 아주 쉽게 그렇게 이제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조금 실용적인 부분, 우리가 실제로 보는 타겟 데이터 펀드라든지 중위험 중수익이라든지 뭐 파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금융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후반부를 좀 채웠습니다. 보통 책을 막 쓰다 보면 너무 이렇게 강한 키워드를 잡다 보면 거기에 한계를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진짜 기본서의 개념에서 진짜 좋더라고요, 내용이요. 감사합니다. 책을 쓰신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이제 나가다 보면은 투자에 관해서 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좋은 책을 좀 소개시켜 달라 이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그러는데, 이제 유튜브의 단점은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쭉 안 나오고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구슬이 수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꿰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꿰기가 쉽게 제가 이제 직접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구슬을 잘 꿰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꿰은 구슬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투자나 자산 관리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은 이 체계화된 지식에서 살을 붙이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골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은근히 기본서가요, 이게 딱 컨셉이나 테마가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쓰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3단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된다면 0단계 책이 저는 제일 쓰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3단계 쪽에 뭐 미국 투자나 배당 투자나 ETF 투자 이렇게 컨셉을 딱 잡아서 이제 책을 쓰잖아요. 그럼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ETF 그럼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앞에 0단계와 1단계 좀 걸쳐 있는 여기를 좀 채우고 싶었는데요.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새로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채워주고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제가 한 퇴직을 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정말 빡시게 투자에 관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그걸 이제 엄청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 반복하면서 이제 저한테 어떤 일정한 체계 내지는 흐름이 생겨가지고요. 그 부분에 뼈대가 생겨서 이제 그걸 그래서 좀 빨리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투자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무슨 효율적 시장 변동성이 뭐고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투자론 책이야말로 정말 세속적인 책이다. 왜 세속적인 책이냐? 돈을 벌기 위한 책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책을 좀 써보고자 했습니다. 네, 진짜 좋은 책 같습니다. 저도 강연을 다니는 게 좀 메인은 아니지만요, 강연을 최대한 좀 많이 다니려고 하는 게요, 강연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다듬어진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정 주제를 잡고 한참 강연을 했어요. 1시간 반에 걸쳐서 그래, 내가 준비한 대로 뭔가 서론 본론 결론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다 끝나고 나서요, 질문 이제 봤는데요, 첫 질문이요, 그래서 투자랑 예금이랑 비중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전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그걸 채워넣게 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시장이 반복될 거라는 그런 편향을 어느새 좀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과거의 20년과는 다른 한국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목처럼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한국이 될 것 같은데요. 성장이 멈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성장이 멈췄다, 저성장이다 이걸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좀 느끼셔야 됩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이제 1960년대부터 해서 2020년까지 보면은 이제 60년입니다. 전반부 30년,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평균 8%였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30년 동안이요. 예. 와. 그다음에 90년대 와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매 5년마다 1%씩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10년에 2%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30년을 하면은 6%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8%에서 6%를 빼보면은 요즘 2% 성장입니다. 거의 짝수로 8, 6, 4, 2 이렇게 왔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2%대 이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게 순환적으로 좀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앞으로도 이게 10년마다 2%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2040년대 들어가면은 0%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대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제 마이너스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대 이럴 때는 5% 성장 뭐 이러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2% 접어들고 0%대 급기야 마이너스 가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가 지금부터 해서라도 거의 이제 성장률이 밑을 기는 것이 이제 적어도 20, 30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특히 90년대는 더욱 그랬고요. 그때 보면은 OECD 국가들 보다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가 5% 정도 됐고 OECD 국가들이 한 2% 됐는데요. 앞으로 2030년대 들고 40년대 접어들면 더 확연하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OECD 국가보다 낮아집니다. 이것은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진국, 서구 국가들이 겪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성장이 멈춘 시대하고 투자법하고 연결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고성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았던 자산이 이제 부동산과 예금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이제 주요한 지역은 아주 많이 올랐고요. 예금도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채권 운용할 때가 8%였습니다. 국채금리가. 그때는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가졌으면은 자산 축적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부동산과 예금이 주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OECD 국가들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낮게 떨어지는 국면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부동산은 내수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수가 아주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내수는 이미 4, 5년 전부터 상당히 약하게 되었고요.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약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 30년 동안에 내가 어디든 집을 사고 땅을 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 하는 것이 그 공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변화가 우리나라가 성장이 멈출 때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의 변화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금 금리가 5%, 8% 할 때였다가 1%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 수준인데요. 여기서 또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잠깐 지금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깔아앉았지만은 또 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성장률이 떨어지니까요.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도 이제 계속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두 가지 자산, 부동산이라는 것과 예금이라는 것이 성장이 멈추는 시대 이때 오면은 이게 안 좋은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우리나라 주식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7년, 8년 동안 연수익률이 평균 한 2%씩 이러니까 이게 예금금리보다도 못한 수익률이 나고 하니까요. 그럼 뭐 금을 투자한다, 코인을 투자한다, 그것도 이제 불확실한 것이고 그러면은 가게는 자산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걸 바꿀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꿔야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2% 성장이면 야 그래도 안 줄어든 게 어디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또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 것 같고 역성장 안 해도 뭔가는 불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그렇게 나빠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는 2%는요 사실상 거의 체감적으로는 멈춰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맞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2.5, 2.6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복리 효과로 따진다면은 30년 동안 8%, 그 이후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1인당 GDP가 GNI 기준으로 해서 36,000달러, 7,000달러에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GDP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성장이 2에서 3%만 하더라도 성장을 꽤 하는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2% 중반에 머물러 있어주면은 괜찮은데 KDI나 이런 데 전망한 거에 따르면 2040년대 가면은 0.4%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그쪽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게 앞으로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수가 계속 이제 어렵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취업을 할 경우는 대기업들이 글로벌하게 확장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대기업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위 말해 대기업들의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일자리가 수출 기업 중에 제일 좋은 기업과 내수 기업 중에 안 좋은 기업은 임금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다 몰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이 많으면 좋은데 이런 기업이 성장이 예를 들어 2% 이렇게 되면요, 이런 기업들의 확산 속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적게 뽑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성장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다가 60km로 달려도 역시 달리는 것 아니냐 하는데요. 속도가 확 감속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확 쏠리고 그 속도대로 달리다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다 이제 멈추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좋은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수산업의 침체라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쟁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만일 수출 경쟁력마저 우리나라가 좀 잃어버린다 하면은 제가 보니 성장은 더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거하고 영향을 받지 않게 이제 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성장이 아주 떨어지는 국면,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은 기대 수익률을 훨씬 못 보이게 될 때, 그러면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동안에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 취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은 게 달라질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은 게 달라질 거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질 거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투자를 할 전략도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하여튼 지금까지 부를 이루게 한 것들이 부동산하고 이제 예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성장 시대 혹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제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부동산은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왜 또 가는 걸까요? 너무 많이 올랐던데요. 예.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 착시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길면 30년 그 정도 이상 지속된 거면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외환위기 때 한번 그러고 200만 원 건설하면서 조금 주춤했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한 24, 5년 동안 오른 거니까요. 이 정도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런 오르는 걸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한 30% 떨어집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미국이 제일 버블이 컸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도 세금으로 붙잡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또 세금을 풀어가지고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개인들이 혹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줄여주니까요.
너무 오르경을 놓아둬야 너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부동산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야 나 망했다. 이래야 사람들이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데 너무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적으면서 일정한 기대 수익률이 꽤 괜찮은 것들은 레버리지에서 투자하기에 최적의 자산입니다. 딱 부동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을 아주 크게 내버려 뒀다고 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도 그냥 내버려 두어. 그러다가 여기 누가 하나 사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한 40%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레버리지 감안하면 다 날린 것이거든요. 야, 이거 내 부동산 투자했다가 폐가 망신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정부가 잘 스무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상시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떨어지면 미국의 주가하고 똑같은데요. 페드 푸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면은 페드가 중앙은행에 들어와서 금리를 크게 인하해서 주가 급락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주식 가격을 버블을 일으키게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미국은 페드 푸시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 푸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지면은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샀다가 너무 떨어진다. 그럼 막아주겠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변이 튼튼해야 이런 것들이 받쳐주게 되는데 저변이 튼튼하다는 것은 가구 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도 증가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밖에죠. 그런데 가구 수도 앞으로는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소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증가폭이 훨씬 둔화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저변을 받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레버리지를 통해서 변동성 적은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은 하여튼 돈을 번다 하는 그런 공식이 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고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게 되고 결국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멈춰가는 이 시대에도 그 흐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다른 게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개입되어 있고 지금 있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각 구별로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차별화라는 것이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량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복리 효과입니다. 참 이론으로는 많이 배우고요. 복리를 설명할 수 있는 진짜 많은 것들을 저도 영상에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복리는 실제로 참 경험을 해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진짜 이게 복리구나. 그 엄청난 복리의 힘을 이용해야 우리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그런 큰 자산들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건데요. 자, 복리 효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투자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복리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1994년에 그때 구개인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월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을 넣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30년 됐죠. 당시 10만 원이면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때가 보통 연봉이 한 800? 연봉이 800요? 네, 800, 1000 뭐 이 정도. 그럼 월급이 한 70만 원인 거잖아요. 그때 대기업들이 월급이 60만 원이고 그렇다고 할 때였습니다. 거기 10만 원이면 거의 월급의 한 10분의 1 느낌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는 이제 꽤 된 편이고. 지금 체감적으로는 그래도 초년생 기준으로는 한 30만 원? 예, 그렇죠. 그 정도는 30에서 50 정도는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만 원씩 넣는데 뭐 그냥 자동이체니까 계속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00만 원이 원금인데 지금 그게 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00만 원이 이제 이자인 셈이죠. 수익의 수익. 원금은 3천 얼마인데 이자는 6천 얼마. 진짜 그게 되네요. 예. 그때는 이제 금리도 조금 높을 때고 했으니까요. 90년 초반. 그래도 이게 사실 적립식이라서요. 예. 계산해 보면 진짜 훨씬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수 개념으로 하면은 3,600의 반을 잘라봐야 되거든요. 그 반에 대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게 일어나게 하려면은 말 그대로 까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 되는 거 뭐 까먹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복리 효과가 오래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째, 복리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수익률이 최소 4%.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작으면 거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같으면 원금이 2배 되는데 70년 걸리는데요. 4% 같으면 원금 2배 되는데 18년 걸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전에 예금금리 1% 할 때 예금 넣고 있으면은 내 돈을 1,000만 원 넣으면은 2,000만 원 되려면은 70년 후입니다. 자기 죽을 때쯤 돼서 2배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복리 효과가 나타나려면 4% 정도, 개인들에게 제일 적합한 수익률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엑셀런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한 5% 정도 수익률. 5%? 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는 수익률이 들쑥날쑥 하는데 고정된 금리로 환산을 했을 경우 5%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수익률은 평소에는 7, 8% 나고 이런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한 7, 8 정도 잡고 변동이 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5 정도 나오게 맞추면 되겠네요. 예, 그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제 수익률이 5%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 4, 그 정도 같으면 한 5에서 6 정도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 한 5, 60%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 돼야 이제 되는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기간은 대충 20년 이상은 두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복리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국외인연금도 지금 30년 되니까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저 진짜 국외인연금요. 공부할 때마다 많이 나오고 직원 교육 받을 때도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평생 3분 정도밖에 못 봤는데요. 오늘 뵙게 되네요. 왜 못 뵀냐 하면은 2001년부터 들어와서는 국외인연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되는 연식이 되는 사람만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봤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나왔던 어쨌든 2세대 연금은 나중에 3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용을 그냥 바꿔줬잖아요. 근데 99 개인연금은 정말 그때 나온 그 소득공제 혜택까지 그대로 이어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혜택이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혜택이 너무 좋아서 그 옛날에 만든 거는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꼭 쥐고 가는 연금. 그래서 제가 강의 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퇴직을 전후해서 이제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할 때 통보가 올 때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고 그냥 연장한다고 하면 되니까 소득이 있는 한 그거는 계속 연장해서 이제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국외인연금은 아까 20년 이상 정도 돼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요. 30년이면 아주 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세대하고는 다른데요.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IRP도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쯤 되면은 거의 30년, 35년 정도 운영하시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굳이 내가 다 빼쓰거나 이직할 때 뽑아 쓰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계속 나의 월급의 일부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나 앞으로 아마 지금 뭐 40대는 정년도 늦춰질 테니까요. 30년은 좋게 이제 자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어요. 중간 정산만 안 한다면은 이제 30년을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시대, 90년대 후반 이때만 하더라도 주식 펀드가 소위 말해 6개월짜리 펀드였습니다. 주식 펀드가 6개월 돼서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해지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주식 펀드입니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깨부수고 적어도 주식 펀드의 수익률이 3년 이상은 레코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정착되는데 한 4,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펀드 보면은 다 3년 수익률 이상 보잖아요. 네, 그 단계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자기 자산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세대 때는 5년 길어야 이 정도씩 하는데 이제 세대들은 자기의 자산 관리를 하는데도 이제 30년을 바라보게. 네, 맞아요. 요새 길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갖춰져 있는데 복리에 있었어요. 이 안에 담는 자산이 문제인 것입니다. 3% 수익률의 자산을 담으시면 안 되고 4에서 5% 정도 수익률 나는 자산을 담으셔야 나중에 가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이 안에 젊은 사람들은 투자 자산을 넣어가지고요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대략 한 401K처럼 한 5% 중반 정도 그 정도는 낼 수 있게 사람들이 조금 이제 행동 패턴이 좀 바뀌는 거 그걸 제가 좀 넥스트 미션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갖춰지면은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목돈이 모였을 때 그걸 안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뽑아야죠. 돈은 근데 사실 항상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모으는 단계가 있잖아요. 모이면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계속 뽑아 쓰게 되잖아요. 결국 이거를 정말 안 보고 정말 3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꾸준한 적립을 가능케 하는 작가님의 비결이나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변액연금이라는 걸 처음 한번 해지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전에 변액연금을 여러 개 들었는데요. 가만 앉아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를 해지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해지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 해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해지를 했어요. 해지도 습관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 들이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지를 쉽게 하고 나서 아 이게 해지도 습관이다. 목돈 인출하는데 이게 한두 번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쉽게 해버리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걸 그 이후에는 좀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제 인출하고 하는 것 이것도 처음 한번 해보고 나면요 사람이 정말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발을 안 들여놓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은퇴 계좌다 하고 내가 이게 30년 동안 운용해야 될 계좌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았을 때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나왔던 영화입니다. 깡통이 여러 개인데 여기 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웃이 와가지고 야 내 돈 빌려간 거 갚아라 돈 없다 그러니까 너 깡통에 돈 있잖아 그랬더만 저거는 나 다른 목적의 돈이다. 이름표를 확실히 달아둬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은퇴 자금이랑 꼬리표가 붙은 것은 다른 데 안 쓰는 것이고 더스틴 호프만처럼 돈을 누가 받으러 오더라도 저건 나 다른 데 쓸 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심리적 회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름만 연구저축이 아니라 또는 IRP가 아니라 이게 진짜 노후에 쓸 거다라는 거를 계속 세뇌시켜야겠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꼬리표를 달아놓으면 이거 아니면은 난 쓰는 돈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인출하면은 조금 페널티도 가하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인출해서 주택 사는데 좀 보탰습니다. 그럼 뭐 그때는 뭐 그래도 수익률도 괜찮고 했는데 앞으로 복리 효과를 좀 보시려면은 장기로 20년 이상. 예. 20년 이상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가고 언젠가 다가올 미래이고 100% 확률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꼬리표를 달고 최대한 쳐다보지 않고 한쪽에서 키워갈 수 있는 자동이체 되어 있는 연금 계좌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는 뭐 심리적으로 너치 이런 데서 이야기했듯이 자동으로 해놓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동창회비 3년 자동이체 해놨는데요. 결국 10년 동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거 가서 해지하기 싫어가지고요. 계속 내고 있는데 그 효과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관은 복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수명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한은 계속 존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수명이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맥시멈 내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지금 40살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복리 효과를 20, 30년은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나이가 50 정도 되시면은 내가 한 2천만 원 떼내 가지고 이거는 내가 20년 동안에 내가 안 건드릴 곳이다 해놓고 한 20년 지나서 한 70대 중후반에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농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다 이제 노후에 아픈 것에 대비해서 실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듭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 대처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나이가 한 60대였을 때 바이오 ETF를 사놓고 20년 동안 까먹는 거예요. 그럼 나이 80에 바이오 ETF를 찾을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20년이 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불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돈 가지고 나중에 관절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나이 60에도 충분히 일정한 돈을 떼놔가지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그런 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40이라도 여러분들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해줬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50대 됐을 때는 50년의 복리 효과예요. 50년의 복리 효과는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오렌 버핏이 한 80년 정도. 복리 효과를 15살 때부터 해서 지금 95세니까요. 한 80년 동안의 복리 효과인 거죠. 그리고 오렌 버핏이 60살 이후 자기가 쌓은 재산이 자기 전체 자산의 95%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복리 효과 뒤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자녀들에게 하여튼 계속
투자 자산을 넣어주고 하면요. 이게 나중에 자녀들이 40살, 50살 되었을 때요. 이게 아주 든든한 자산으로 아마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 60 된 사람은 부분적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만큼 떼놓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30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복리 효과를 키워나가도 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자산을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복리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복리라는 단어가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수익이 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아서 다 소비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자판기를 한 대를 샀는데 수익이 났다. 한 5년 동안 수익을 모아가지고 자판기를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자판기 사업을 했는데 또 자판기를 한 대 더 사고 또 한 대 더 사고 하면은 나중에 자판기가 여러분들이 5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수익이 이제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보면 누구에게나 복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다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시장은 누구에게나 다 접근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 시장에서 너는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은 다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과 이 증권 투자 어떤 게 더 본인에게 맞을지 질문 진짜 많이 주시잖아요. 현장에서요. 저는요. 부동산은 입장료가 있고 주식 투자는 수업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거의 잃지 않고 할 거다라고 거의 생각하고 하잖아요. 대신 이 시장 자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입장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 투자는 정말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수업료를 내는 기간을 이기지 못하고 다 떠나는 게 아닌가.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자들은 이제 주식 시장에도 입장료가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엔트리 베리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자금 면에서는 엔트리 베리어는 없죠. 그리고 아까 복리 효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누리려면요. 시스템 1의 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 1의 내라는 것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바로 이제 생각날 수 있는 답입니다. 예를 들어 2 플러스 2 하면은 답은 4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차는 운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도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같은 길이기 때문에 뇌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에너지를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누가 부르면 쳐다보고 하는 것은 시스템 1의 뇌고요. 시스템 2의 뇌는 이제 17 곱하기 38은 몇이냐 하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5%의 수익률로 10년 운용을 하면 1억 원이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비선형이고 복리입니다. 그래서 복리라는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감을 하려면요. 그거는 시스템 2의 뇌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관리는 시스템 1의 뇌가 아니라 시스템 2의 뇌인데요. 시스템 1의 뇌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움직이고 막 그때그때 가격 많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시스템 1의 뇌가 작동을 하면은 자산 운용을 할 때 예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1의 특징은 단기를 보지 장기를 안 봅니다. 그래서 예금을 주로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 2의 뇌는 변동성을 관리를 하면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로 가면은 이 변동성도 줄어들고 수익을 더 많이 내줄 거라고 여러 가지 확률적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나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이런 자산 관리의 어떤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자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2022년에 10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금리가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전이 적자가 누정되면서 한전채가 5.8% 막 이러고 이랬거든요. 그때 정기예금 금리가 5.5%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예금을 처음으로 한번 사봤어요. 은행을 그만두고 저희 미래세에서 오고 나서 처음 예금 든 것입니다. 보통 예금 제외하고. 근데 예금을 사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그 부분은 다른 거는 깨지지만. 그래서 이게 시스템 1의 뇌입니다. 사람들은 변동성이 적고 마음 편한 거를 찾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마음은 불편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편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하는 것에 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가끔 그 말 하거든요. 클래스를 하거나 이럴 때요. 학생들이 투자를 처음 배우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이제 매일 주말이 심심하다고. 주말에는 모든 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도요. 아 이게 처음에는 저렇게 느낄 수 있긴 있는데 제가 냉정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익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앙드레 코스트라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들 나중에 다 이겨내고 한 사람들만 수익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잠깐, 힘든 거 되게 길고 막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즐겁다면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꽤 많이 합니다. 내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 관리 자체가 예금을 갖고 있으면은 무슨 폭탄이 터지고 뭔 일이 있더라도요, 마음 편합니다.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2의 뇌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가까이서 보면은 현미경으로 크게 드러나지만은 떨어져서 보면은 적게 나타나듯이 시간이 가면 이런 변동성도 이제 다 적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스템 2의 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좀 불편하지만은 이겨내는 것.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는 정말 시스템 2의 뇌로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요. 저희가 투자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리다 보면요. 사람들 성향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본인의 컨트롤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약간 제가 좀 그런 타입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메모 전부 다 돼 있고 나의 손으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여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오케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알겠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이게 본능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걸 알겠다라고 거기까지는 인지하고 나서요,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꾸준히 모으는 거지, 이걸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거리를 두잖아요. 거리를 두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거리를 둔 사람들의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그 충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투자라는 게 결국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관여를 하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하는 실수 또는 중간에 투자를 끊기게 하는 실수를 되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다 보니 중간중간 있었던 그런 변동성들도 모른 채 지나갔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결국에는 뭐야 이게 더 낫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 투자와 나 간의 이 심리적인 거리 조절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성향도 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투자 철학의 차이이고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부입니다. 자기의 자산을 이제 펀드 매니저나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기준가를 보면서 어디에서 손해를 봤는지 이거 다 체크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매매로 연결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리스크 관리용입니다. 내가 수익이 어디에서 났고 어디에서 손실을 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자기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심리 상태가 좀 잘못 움직여가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매매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지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이 유형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S&P 500 사놓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네 월급 올리는데 시간 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S&P 500은 더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500개 기업이 들어있으니까요, 내가 피킹할 것도 없어요. 피킹 시간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켓 타이밍 시간도 줄여버렸습니다. 여기서 난 시간을 네 월급 올리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이제 효율적이냐? 저는 후자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투자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러지 않은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라는 것이 어느 한 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평탄한 길을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기가 산을 오르는 것에 따라 다양한 어떤 취향이 있듯이 투자도 그런 취향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보되 매매랑 연결시키지 않는 노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잦은 마켓 타이밍으로를 통해서 돈을 벌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하면 심리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왜 여성보다 남성들이 투자 수익률이 낮을까?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의 특성 때문에 좀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막 자주 매매를 하려고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조금 장기적이고 거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주로 택하시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이나 자주 매매하는 것은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수익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주 나의 계좌를 열심히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잦은 매매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그런 게 좀 게을러서 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보는 이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내 전체 수익률을 낮춘 놈이 어떤 놈이며 그럼 나는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이제 투자의 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까? 그런데 절대 마켓 타이밍 관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책 속에 여러 이런 구루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주셨는데요. 워렌 버핏 하면 우리가 막상 잘 아는 듯 하면서도요, 그렇게 워렌 버핏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 그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워렌 버핏의 자산관, 여기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워렌 버핏 자산관에서는 이제 이게 아마 개인들에게 저는 제일 유용할 거인 것 같은데요. 첫째, 아까 제가 이제 S&P 500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대답하는 게 S&P 500 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 아까처럼 마켓 타이밍 하느라, 종목 피킹 하느라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들을 다 당신 월급 올리는데 투자하라. 그래서 월급 올리고 그걸로 저축하고,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의 전체적인 생애자산 관리 측면입니다. 저는 그게 100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S&P 500을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래서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낼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MMF나 예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나 원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이런 세 가지 범주의 자산이 있는데, 첫 번째 범주의 자산이 가장 나쁜 투자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물가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나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는 좋아 보이는데 길게 보면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시스템 1의 뇌를 가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스템 2의 뇌를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유라든지 금 이런 자산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은 이상한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상한 투자냐? 배당이 없기 때문에. 투자인데 왜 배당이 없냐는 것이죠. 예금도 이자를 주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을 샀다고 금에서 배당이 나옵니까? 그러면 가격 안 오르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것은 이상한 투자입니다. 이상한 투자로 표현을 했군요. 투자를 하면은 나한테 인컴이 들어와야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도 개인들이 해야 될 투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워렌 버핏은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인데요. 농장은 산출물을 주잖아요. 수확량이 있죠. 그래서 삼림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나무를 잘라 팔면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인컴이 있어요. 기업은 이익이라는 배당을 통해서 인컴을 주고, 부동산도 임대료로 주니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개인들은 이런 자산을 가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자산 중에서 기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S&P 500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월급 올리는데 투자하라. 개인들의 자산 관리에서는 이 두 가지만, 심플하게 다른 공부 안 하시고요. 이 두 가지만 나는 철저하게 믿고 하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지수가 완전히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자산들 중에서 시계열 이렇게 볼 때 막 30년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것도 다른 자산들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간 최대 이런 걸 안 보잖아요. 다른 거는 다 확대해가지고 보거나 최근 1, 2년 보거나 모든 자산은 그렇게 보는데, 미국 지수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최대로 해서 봐요. 과거에 이렇게 왔으니 이게 엄청 길잖아요. 막 수십 년 되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시작을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30년 하더라도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되니까 그 뒤에 그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오래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살짝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당연히 우려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잘못이고요. 미국 주식도 아시다시피 그때 오일 쇼크 오고 할 때는 계속 헤맸었습니다.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부터 미국이 IT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스닥 붕괴될 때는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나스닥 붕괴, 나스닥 그때 아마존이 이런 우량한 기업들이 95%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뭐 이거는 거의 재앙처럼 다가왔을 때고 그때 9.11 사태도 일어났죠. 나스닥 붕괴되었죠. 그 다음에 2008년 오니까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면서도 붕괴되었죠. 그래서 2000년대는 거의 완전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피골대였습니다. 사실. 볼만하면 떨어지고 볼만하면 떨어지고 이랬군요. 그러고 나서 2008년을 이제 좀 있으면서 주가가 이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분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10년씩 사람을 괴롭힐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못 참고 바로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가격을 이게 정말 그냥 쭉 예쁜 그림을 과거처럼 그려놓고 이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수많은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경로가 일어날지는 역시 그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큰맘 먹고 있어야겠군요.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이나 투자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난 모른다. 누가 물어보면은 종목 어디 뭐가 좋으냐 모른다.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데 그냥 S&P 적립 투자합니다. 그냥 난 시장도 모르고 종목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 생기면은 꾸준히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미덕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권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투자는 생각보다 수동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결국 수익을 언제 들지, 언제 올라줄지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가 돈은 많이 벌어줍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다 종목 집중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S&P 500 사가지고 떼돈 못 법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 11%니까 떼돈을 벌 수가 없죠. 근데 종목을 사면은 뭐 10배, 15배 이렇게 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뻱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이제 그런 돈 버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투자에 성공하려면 집중 투자해야 된다. 종목에 이렇게 내는데요. 반대로 주식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종목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서 조금 편하게 난 길이 있고 락 클라이밍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산을 올라갈 때 편안한 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락 클라이밍은 정말 전문적인 장비와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워렌 버핏은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업에 종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난 길을 신장로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아까 제시해준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해도 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아직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좀 있네요, 마음속에요. 워렌 버핏은 15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사람이고요. 평생 다른 것도 뭐 문학 작품이 뭐고 간에 자기는 재무제표 읽고 하는 게 자기의 취미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하고는요,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뭔가 살려고 해도 15살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부터 아예 생각 자체가 투자를 위해서 아예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자기의 후계자를 뽑는데 조건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재무제표를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질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을 찾는다고요? 사람은 다 기질적으로 다른 게 성향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처했을 때.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막 떨어지면 못 참고 불안정해지고 오르면 막 흥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을 꽤 중요하게 워렌 버핏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기질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투자론에서 말한 혹은 아까 워렌 버핏이 말하는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탄한 안정적인 자산 관리. 그걸로 해서도 충분히 자기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 피케티의 3요소. 요거는 흔히 접하게 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
들었습니다. 토마 피케티는 사실은 왜 세상이 이렇게 부가 불평등하게 되었는가 그걸 본 것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서 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토마 피케티의 책을 바탕으로 끄집어내 보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자본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본을 안 가지면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금 열심히 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은 사업을 했든지 부동산을 샀든지 주식을 샀든지. 여기서 자본의 개념은 조금 더 구체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 원금의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원금의 가격이 안 변하죠. 네. 고정돼 있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수익률은 고정돼 있더라도 원금 자체가 계속 변하죠.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도 달라지죠. 그런데 배당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시키지만은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본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본을 가져야 되느냐? 토마 피케티가 보니까 2차 대전이나 이럴 때는 자본의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파괴되지 않는 곳에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망하지 않을 기업, 국가로 본다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국가, 이런 곳들에 자기의 자본을 갖다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본이 많이 성장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었더라도 한번 마이너스 100% 하면 돈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자본을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현대적인 의미로 풀이하면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퀄리티가 좋고 다 그렇죠. 근데 그건 종목입니다. 종목은 퀄리티가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500개 종목을 적어도 모아놓은 것이 가장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S&P 500이라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자본이 파괴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혹은 아주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이건 좀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상속입니다. 세상의 부의 상당 부분은 이제 상속 부분입니다. 특히 19세기, 18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상속세율이 거의 없을 때고 지금과 같은 벤처 기업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때 부를 이루는 주된 수단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소설들 보면은 상속 이야기가 꼭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갑자기 팔자가 펴이고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보면은 이제 부를 이루는 요소고, 앞으로도 상속은 꽤 중요한 요소로 아마 작용될 겁니다. 그렇죠.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 주는 준비라도 지금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시려면요, 한 3대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거대한 플랜으로 짜서, 사실은 재벌들은 보시면은 자기 대에서 자산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산 관리는 2대 3대로 플래닝을 짜가지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대 땅 샀는데 내 죽을 때까지 안 오른다? 내 자녀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훨씬 플랜이 길어요.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좀 길게 잡아야 사실은 자본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자본을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네요. 상속은 뭐 이제 자기가 받는 다른 개념이긴 한 것이고요.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탑 퀄리티의 자본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금하고 자본 무엇을 가질까? 그게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게 어찌 보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자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원금이 움직이는 걸 접했을 때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여기서 줄 수 있는 답, 예를 들면 이걸 변동성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또는 줄일 수 없다면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당연히 이제 줄일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절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줄이는 것이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을 종목으로 사시는 것보다 그냥 묶음으로 사시는 것, 그 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종목 분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 분산. 시간의 분산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 종목을 사서, 그게 이제 S&P 500이고요.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나눠서 S&P 500을 사는 게 시간 분산과 이 종목 분산, 그걸 일종의 공간 분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공간 내에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입니다.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용사를 분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의 분산이고요. 시간 분산은 적립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외에는 뭐 추가로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쇼크입니다. 참 어찌 보면요, 아까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쭉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계속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답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아주 장기간 꾸준히 부어서 복리를 얻어오는 것, 그거 왜 참 안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수단을 찾고 조금 더 빠른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싫어하니까 변동성을 이제 계속 내가 견뎌내면서 있는 걸 싫어하고 피하려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자기 과신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매매를 해서 충분히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제 자기 과신,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다 이겨내야 되는 것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뭔가 답은 정해져 있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시려면은 예를 들어 경험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라고 그러는 것이요. 왜 역사를 배우느냐?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금융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금융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시기는 이렇게 견뎌갔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심리적 기제로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팩트를 들어오게 되면은 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취약성 중에 하나가 정보를 충분히 얻지 않고 자기한테 편한 정보 몇 개만 들고 와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금융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르겠지 하는 이런 과도한 자기 과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장기 투자, 자산 관리의 결과에 대해서 점점 강화가 되게 되었던 계기가 또 몇 가지 중에 하나는요, 명절 때마다 계속 강화됩니다. 저희 모든 일가족들이 다 연금저축에 매달 10만 원씩 보고 있거든요. 제 부모님 은퇴하셨는데도 어떤 소득이든 있을 때 계속 이제 붓고 계신데요.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100% 막 넘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 조카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증여 다 해가지고 제가 다 챙겨주고 있거든요. 다 좀 이렇게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한번 토크를 하시면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다음에 명절 갔을 때 한번 방송을 옮겨가서 거기서 한번 찍으세요. 멘트를 좀 거기서 얻어와야겠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매번 명절 되면 항상 우리는 저녁 술자리나 이런 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계좌 오픈식을 거의 하거든요, 명절에요. 그래가지고 딱 지나고 보면 어쨌든 연금저축 펀드잖아요, 다. TDF 그냥 최고인 것 같고요. 진짜 신경 안 써도요, 장기적으로 지났을 때 수익률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막 예를 들어 수익률 50% 났잖아요. 50% 난 거를 굳이 가입 기간이 11년인데 11년 다 나누면 이거 5%도 안 되는 수익률 막 이렇게 따지고 두면 끝도 없는데, 그러게 말고 절대적으로 딱 봤을 때 제일 맘 편했던 게 TDF고요. 그거 말고는요, 제가 경험적으로 했던 것 중에 실패했던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분산이 안 되어 있고 좁은 것들. 이제 저희 아버지 펀드 차이나 펀드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20% 되거든요. 한 10년 동안 부으셨는데 그거 말고는 막 100 넘는 거 허다하고요. 그래서 딱 보고 깨달았죠. 차이나 펀드가 초반 몇 년 동안은요,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도 밖에 제일 높다, 이걸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 이게 그거를 대응할 수 없다면, 또는 연금저축이랑은 기본적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3년, 4년 정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도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무관심하고 관심 없지만 그런 분들이 복리를 얻어서 노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연금저축, IRP, 그리고 이 TDF와의 이 조합, 적립식 자동이체와의 조합은요, 그냥 전 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401k에서 새로 뜨는 사람들이 디폴트 옵션 다 TDF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인간의 행동 경제학하고 그다음에 투자론의 모든 것들이 결합된 최첨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괜찮은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실제로 나타난 결과인 것 같네요. 네. 또 작가님께서 그거를 브이로그로 왜 찍지 않았냐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왜 안 했지? 너무 좋은 소스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예,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눈 거 보면요, 투자가 심리가 진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기질에 맞는 심리를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책에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편향에 대해서도 아주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던데요. 여기 나오는 어림법 편향과 동기적 편향, 요거 어떤 내용일까요? 편향이라는 것
바이어스라는 것인데요.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같은 어떤 오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체계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크게 이제 어림법 편향이라는 것은 그 룰 오브 썸버인데요. 우리가 이게 엄지손가락 법칙인데 이전에는 길이를 잴 때 자가 없으면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를 가지고 몇 마디냐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잰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판단을 할 때 이것 재 가지고 하듯이 그냥 대충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판단이 없이 이제 정확한 측정 수단이 없이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건 통계학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 어떤 결과가 발표될 때 꼭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게 도대체 샘플이 몇 명을 표본으로 했느냐. 어떤 경우는 한 200개 표본 가지고 뭐 마치 전체 표본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이제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한 100개, 200개 샘플 같으면 계속 샘플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자기가 원하는 결과 놓은 샘플을 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게 착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런데 안 빠지려면은 한 샘플이 1000개, 1500개는 되어야 어떻게 뽑더라도 결과가 비슷해요. 근데 한 200개 샘플은 어디에서 뽑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 수익률이 몇 %더라 하는 것을 10년 딱 뽑아 들고 와서 주식 수익률이 몇 %다.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한 샘플을 가진 것이야말로 정보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림법 편향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스몰 넘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주 적은 경우만 내가 몇 가지 보고 그걸 가지고 나의 판단을 해버렸다 하면은 아주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도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앵커링이라고 단내림 효과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시작을 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인구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전에 이제 중국 인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중국은 14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인구는 얼마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인구를 이야기하면서 한 1000만 명 되는데 미국 인구가 얼마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 인구를 먼저 이야기한 경우에 미국 인구는 훨씬 사람들이 높게 답을 하고 스웨덴 인구를 말해주면은 사람들이 더 낮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앵커링, 내가 어디에 닷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자기의 판단이 머무른다는 것이죠. 뱅뱅뱅 마치 말뚝에 묶여있는 강아지처럼요. 그래서 내가 어디 말뚝을 박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부를 받으러 와가지고 한 2천만 원 기부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한 5만 원 기부하시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천만 원 기부하시죠 하는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부 금액이 확실히 많아져요. 그래서 기부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심리적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앵커링 기법입니다. 높은 곳에 딱 말뚝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협상할 때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 보고서조차 안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다른 회사에서 M&A를 하는데 기업 가치가 얼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봐버리면 내 생각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인데요. 가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용한 자원인인데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려고 정보를 얻는데 내가 어렵게 여기저기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여기 보고서가 하나 있네, 뉴스가 나왔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보가 가용한 범위만 들고 와서 판단을 하지 말고 자기가 좀 노력을 들이더라도 다양한 곳에 정보를 얻어서 하라는 것이죠. 투자를 한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언론에서 릴리스된 정보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 근무하는 내 친구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보고 하면서 나의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룰 오브 썸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 가까이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들은 앵커링한 정보, 그 다음에 적은 수로 우리가 거기서 얻은 정보, 이런 것들은 편향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림법 편향이고요. 어림짐작으로 대충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적 편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약간 좀 업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진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존감 이런 것인데요. 자기가 투자를 해놓고 나서 자기 투자가 잘못됐다는 정보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에 유리한 정보만 자꾸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도를 계속 높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확정 편향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자꾸 확정하는 정보만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관주의, 일반적으로 그냥 잘 되겠지, 뭐 주가가 떨어져도 잘 되겠지 하는 것인데 세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과신. 다들 종목 피킹하면은 안 된다는데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달라 하는 거 그게 자기 과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동기적 편향. 이거 하나가 이제 어림법 편향.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 부서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요. 다 사람들은 이 편향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경제학 책에서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뽑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참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행동경제학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오래돼가지고 지금 없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나오는 거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흔히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본능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아 내가 하고 있던 실수가 이런 거였구나 또는 내가 이걸 보니 아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어림법 편향은 통계를 이제 잘 모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사원들 연수할 때 기본 통계는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통계에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정말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책의 특징은 좀 무엇이고 어떤 독자분들께서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제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신 분은 투자론 책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게 제가 일종의 교수나 학자들이 생산한 원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구미에 맞게 이제 해놓은 책이니까요. 좀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준이 좀 되시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생각보다는 자본시장에 대한 지식이 짧습니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는데 자본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도 한번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겠죠. 쭉 읽어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버튼 말킬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락클라이밍이 아니라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산을 오르는 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락클라이밍이 여전히 좋다는 분은 다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주로 관심사를 가지시는 것과 결이 많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